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백정은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시설이 공격당하니까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자산격차가 64배나 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탑승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문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현 측은 무정차 통과 방안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방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면서 정부는 그동안에도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무정차 열차와 마찬가지였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는 전장현의 시위 방식에 대해선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전장현 역시 시민 불편에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의 대응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로 하야 위기까지 내몰렸지만 그럼에도 인권과 시위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의 인권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네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정부 의결로 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노동자들도 이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로 보름째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노정 간에는 대화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요구 조건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종목 확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입장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간 화물연대와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즉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 위기에 놓여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면서 2018년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 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라고 이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먼저 접지 않으면 그 어떤 대화도 없다. 이런 강경한 태도인 거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늘 이제 수정 제한 3년 연장한 수용 제한까지 거부한다면서 초강경 입장을 이어갔는데요. 네. 국민의힘 국토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 복귀를 한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미 오래전 양보해서 3년 연장 정부안을 냈고 그걸 걷어찬 게 화물연대라면서 길거리에 나가 15일간 운송 거부를 하며 3조 5천억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부안을 이제야 받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심지어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면 3년 연장안을 받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대해서도 네. 아니다.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난주에 대통령이 원점 검토를 말한 바 있고 정부는 처음 제안을 사실상 걷어들였다고 봐야 한다. 다시 논의한다면 원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먼저 일몰제 3년 연장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화물연대가 그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요구를 하면서 지금 협상이 좀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러면 일몰제 3년 연장하는 안을 지금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럼 12월 31일 일몰돼서 법안이 관련 조항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뭐 처리를 하는 겁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 지금 뭐 파업이 어떻게 계속 연장될지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야 간의 협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민주당 단독으로는 이달 안에 그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일단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이 내일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를 열어서 이제 그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안을 이제 수정안을 이제 일단 소위에서 의결을 할 계획인데 네. 문제는 국토위가에서 이 법안을 통과를 하더라도 이제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를 갈 수가 있는데 네. 법사위에서 이걸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이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만 이제 다시 상임위에서 그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로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여당의 강경 반응 때문에 만약에 화물연대에서 다시 좀 더 반발을 해서 파업이 더 길어지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게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 상태여서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김도부 의원이잖아요. 예, 법사위가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일방 처리를 하겠다고 그 마음을 먹더라도 최소 60일 동안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 대통령실도 국민의힘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가요? 예, 뭐 대통령실 국민의힘 입장이 똑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선복귀 후 대화를 일관된 원칙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을 누차 말하는 것이라면서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파업을 한 건데 파업을 풀어야 뭐 대화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떤 게 선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헷갈리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지금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화물연대는 일단 민주당의 이 3년 연장한 수용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표했는데요. 네. 화물연대는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언론 공지에서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입장 내용에 대해선 화물연대도 알지 못한 바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논의 중이다. 일단 이렇게 밝혔고 오늘 오후 들어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당이 저희와 얘기해서 진행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파업의 발단은 지난 6월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정부의 대화 창구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는 14일부터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 양경수 위원장은 2차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핵심이 어디로 좀 사라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지금 그 조합원이라고 뭐 할 수 있을 만한 뭐 사실 개인 사업자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차량이 한 수억 원 정도 호가하는 가격의 차량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16시간씩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정부 발표로 봐도 300~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적정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지금 전혀 어디로 가는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네요. 내일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해임 건의안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이 여야 양측에 요청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고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원래 민주당도 탄핵소추안으로 가려고 했다가 일단은 뒤로 밀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지금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자 이런 입장입니까?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오전 그 당 상무위 회의에서 그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할 때라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바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껏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시간만 허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민주당이 그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가요? 이 거부권이라고 그러니까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한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네. 이제 과거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봐도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은 이제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 결의권이 아니다. 이제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앞서 두어 차례 나온 바가 있고 오늘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는 여야가 계속 그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 평행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만 해도 오늘만 해도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 오전에 있었고 그리고 여의도 한 일식당에서 이제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오찬 회동이 있었고 또 오후 5시부터 다시 원내대표 회동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접점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 여당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저희가 한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고 민생 예산 대폭 증액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을 삭감해달라는 걸 전향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면서 적자 부채 발용을 줄여서 이 건전 재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 삭감 기준을 맞추는 건 무리다.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 가운데 종부세 관련 법안 내용은 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예산 부수법안, 그러니까 세법 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종부세, 그다음에 법인세, 금투세 이제 이런 그 세금 관련 법안들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그 세임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접점이 있었지만 나머지 쟁점들은 이견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이제 일부 접점을 찾은 것은 종부세 부분입니다. 그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협의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현행 11억에서 12억 원으로 그리고 저가
다주택은 6억에서 9억으로 각각 올리는데 일단 합의를 했고요. 다만 종부세 부분에서도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 이거는 여당의 주장인데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그리고 금투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은 지금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마지막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민주당에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기국회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임시회까지 예산안 심사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이게 그 정부 예산안은 그 시사회 특히 국회 예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가의 한 해 살림살이라서 가계부를 쓸 때처럼 이게 그 대차 대조표를 이제 그려야 그렇죠. 됩니다. 네. 이걸 엑셀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이게 규모가 몇백 조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여야 간에 아무 이견이 없이 완전히 이견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걸 기재부의 합의 내용을 넘겨서 예산을 다시 짜는데 걸리는 시간이 순수하게 한 10시간 정도 최소 7, 8시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오전 안에 타결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기국회 회기, 내일 자정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이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태이고요. 이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서 지금 오는 10일부터 민주당 요구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오전 중에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발되고 아마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있어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제 무쟁점 법률안 93건 그리고 다른 외교 관련 결의안, 동의안 등등 14건 이렇게 총 107건의 안건이 가결이 됐는데요. 이른바 만나이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등도 통과가 됐고 네. 또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그 개정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른바 카카오 사태 방지법이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또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 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고요. 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 단가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 단가 연동제 법안도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 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앞으로 법안 처리가 이렇게 좀 양당 합의를 통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저녁 이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네.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장소는 또 청와대 영빈관이었습니다. 이 만찬에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선수단과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그리고 이 선수들의 건강 영양 등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만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15일에는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도 가진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오늘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면서 이 회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서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고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정책 분야는 첫 번째는 경제와 민생 파트, 그리고 둘째는 미래 먹거리, 즉 핵발전과 방산 등을 포함한 수출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고, 셋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넷째는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국민과의 대화는 도어 스태핑 중단 약 25일째 만에, 그러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도어 스태핑 중단이 공지가 됐으니까 정확히 25일째 되는 날에 열리게 되는데요. 언론을 통한 이제 소통 대신에 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런 뜻도 담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패널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게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국민들 간에 국민들 사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작위로 선정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부처에서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한테 불편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만 만약에 추천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냥 그대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선정되는 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 수요자라고 하면 이를테면 예를 들어 연금, 노동, 교육 등 이제 3대 개혁과제 관련 정책 수요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각 직역 언금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단체 뭐 대표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교육 관련 정책 수요자라면 뭐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뭐 교사 이제 아마 이런 식의 특정 직역에서 이제 뽑히게 될 확률이 있고요. 이거 중에서도 이제 부처의 추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뭐 좀 비판적인 목소리나 이런 것은 좀 사전에 걸러지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는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최종 선정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어떤 대화가 오가는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 징계 위기에 처했던 유삼영 총경. 지금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대통령 경호 문제를 지목했다고요? 유삼영 총경이 오늘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총경은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총경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 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의 경찰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 참석한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뭐 정부 부처에 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오늘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이게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내용의 그 회의 결과와 함께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일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논란은 사망자, 희생자 용어 논란과 유사하다면서 이태원 사고 후 이 중대본 회의에서 중립적인 행정 용어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행정 용어를 통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7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윤희건 경찰청장을 면전에서 질책했던 그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때 이제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거냐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고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 하는데 뭐 왜 안 했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한 내용이 그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노우키 울산시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노우키 울산시 교육감이 오늘 향년 64세로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노 교육감은 오늘 낮 12시 25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모임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요. 119 구급대에 의해 CPR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낮 12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있고 빈소는 울산시티병원 VIP실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대책회의를 열고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우키 교육감 별세 이후 노 교육감의 평소 교육 철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노우키 교육감은 1958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서 이 부산 태세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울산에서 교편을 잡았는데요. 1986년에 한국 IMCA 중등교육자 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교육민주화 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를 이유로 해직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 이 선거에서 울산에서 첫 진보 여성 교육감으로 당선됐는데요. 초선 임기 동안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청렴도 그리고 교육 복지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부패 비리 근절책을 도입했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 그리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 지원 등 교육 복지를 확대한 업적도 있습니다. 이 노교육감은 아이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과 미래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교육 철학으로 삼았는데요. 특히 지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 29가구 157명이 울산 동구에 정착하고 그들의 자녀 85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 등교 첫날 초등학생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학교로 향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이 그 화제를 끈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러시아 내 군사시설들이 공격당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좀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발언 의도는 무엇이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푸틴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언급을 한 겁니까? 예, 그 본토 공격을 받은 이후에요. 예. 국가안보위를 소집하고 러시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선제적으로 핵무기는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방어 전략을 갖추고 있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실상 핵 사용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최근 우크라이나 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뭐 일종의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예. 그게 아니라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공군기지, 군사기지를 공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예, 그거하고 맞습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라잔이라고 하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불과 16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하고 또 사라토프라고 하는 주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 무려 이제 720이나 48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이 초정밀 드론 공격으로 이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있었던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는 그 러시아 본토에 대한 본격적 공격이 아니고요. 예. 러시아의 민간 지금 전력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수도 시설에 대한 여러 그 공격이 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어떤 추가적 공격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러시아 본토를 지금 더군다나 모스크바에서 16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을 드론으로 공격한다고 하는 건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민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 그동안에 그 인근 벨고로도주 같은 데서는 종종 이제 러시아의 반푸틴 파르티잔이나 또 우크라이나 군의 주도로 이제 사실 종종 폭발들이 일어나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 러시아 영토 아주 깊숙한 곳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이 공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충격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특히 이 공격 과정에서 방공 시스템 작동이 거의 안 됐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입니다. 지금 곧바로 그래서 1000기나 되는 미사일로 이제 무차별 공격을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군이 어떤 입장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했다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많이 보도가 안 됐었는데요. 뭐 철도 일부가 파괴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우크라이나 어떤 정보국이 아니라 러시아인들 중에 이제 반푸틴 세력들이 이제 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이 공격은 자작극은 아니라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뭔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물론 경고의 메시지, 전쟁 중이니까 뭐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분명히 내부에 강원파 간의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약간 경고성, 특히 그 엥겔스에 있는 그 비행기들이 향후에 우크라이나를 폭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계속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성으로 좀 일단 보여지고요. 본격적으로는 아마 공격을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러시아에서 특히 푸틴 대통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모스크바를 이런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위협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주장이죠. 다만 이제 전쟁은 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뭐 수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은 사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할 건 아니고요. 거꾸로 러시아는 지금 전혀 다른 목적으로 겉으로는 나토 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어떤 극우 민족주의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곳을 어떻게든 지켜낸다. 점령한 곳을 반드시 러시아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식민주의적인 그런 것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좀 그건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푸틴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번 공격에 대해서 만약에 러시아가 핵으로 대응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참 이게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종의 이제 위협 내지는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존의 러시아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신들이 그 크림이나 돈바스 같은 기존 점령지라든지 또 요번에 새로 점령한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공격은 자신들이 반드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그 땅을 영국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핵 자체라기보다는요. 그럼 아직 그래도 핵무기 언급은 하고 있지만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건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지금 언급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전 세계 전문가들 또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전쟁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좀 걱정하는 목소리를 좀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년째 다 됐잖아요. 예. 얼마나 더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이 전쟁은 사실은 이제 두 비슷한 세력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쟁 장기화가 아니라 러시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점령지를 돌려주지 않고 러시아령으로 굳히겠다는 그 의지가 어떻게 됐냐에 따른 게 되겠는데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이번 겨울 과연 우크라이나냐 러시아냐 혹은 미국이냐 유럽 이런 국가들이 누가 이 경제적 위기나 이런 것들을 견디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완전히 시나리오는 달라질 거로 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그 배후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하고 지금 동남부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둘러싸고 지금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싸움으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결국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이제 별로 쏠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내 여론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러면은 그냥 누가 더 먼저 지쳐서 우리가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그 러시아 안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전쟁에 대한. 또 대규모 진본에 대한 공포라든지 경제 위기 또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자유의 박탈 등으로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러시아 내 그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엘리트 간에도 이제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봉합을 하고 버텨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도 이 전쟁을 계속 할지 안 할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모든 또 거꾸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래 어떤 국민들의 전쟁 피로도라든지 우크라이나 지배층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더더욱 이 겨울에 이 에너지라든지 상수도 시설을 폭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피난을 떠났던 자국민에게 겨울엔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미사일로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사회 기관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이 겨울 넘기는 게 정말 고통스러울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현재 그 우크라이나 국민이 약 3분의 1 정도가 해당되는 사람이 이 식수나 전기, 인터넷, 은행, 병원 모든 것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그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런 고도 정밀 미사일 같은 것으로 이제 그동안 러시아를 괴롭혔는데 그 부분도 작동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로 간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이번 겨울을 어떻게 버티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방 세계 EU 쪽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EU는 계속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사실 EU도 조금씩은 한 발씩은 빼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특히 EU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에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프랑스나 독일 중심으로는 여전히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고 또 협상을 통해서 지금의 영토라도 어떻게든 그 정도에서라도 전쟁이 끝내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영국이나 발트 또 폴란드 같은 접경 국가들은 이 러시아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더 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원파로 또 양분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제 강원파로 분열되는 상황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내부는 어느 정도입니까? 강원파로 지금 좀 분열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뭐 일단 당장은 최근에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이 대피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 강원파는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고 사실 이전에도 다른 그 갈등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잘루준이 사령관과도 갈등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갈등 과정인데 문제는 이 불똥이 결국 러시아의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뭐 세계 식량 생산량의 뭐 몇 위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식량 가격이 치솟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일단은 러시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어느 정도 한 거잖아요. 식량 수출이 지금 되고 그렇죠. 있는데 예. 만약에 전쟁이 더 지금보다 격화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다시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에. 예, 물론 이제 튀르키예하고 합의된 게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다시 또 곡물 수출을 방해한다거나 러시아가 그럴 경우에는 또 심각한 곡물 위기가 와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히 그런 이런저런 다양한 수단을 러시아가 사용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인이나 예. 군 무기들이 좀 많이 모자란 상태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석유가스 혹은 곡물로 뭔가를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어떤 위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까 저희가 뭐 얘기했던 거에 조금 더 보충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올겨울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단 올겨울을 겨울에 서로 간에 좀 견디기 힘들잖아. 겨울 전쟁은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지면 양쪽이 어떤 평화 협상을 시도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게 조금 흥미로운 게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들은 사실 민간인까지 포함인데요. 이 양쪽 다 국민 다 이 동계 정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양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를 이 점령한 지역을 물러서느냐, 반환하느냐,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디까지로 수복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주체적인 어떤 각각의 역량들에 따라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과 유럽이 과연 이 전쟁을 어디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러시아도 빨리 이 전쟁을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통계청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소득 격차, 자산 격차 문제 짚어주신다고요. 네. 근데 먼저 이 가계 금융복지 조사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얼마 전에 그 통계청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줄여서 이제 가금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그 가계의 그 자산과 부채, 소득의 규모, 그리고 구성, 그리고 이제 분포를 제가 파악을 하고요. 예. 특히 그러면서 이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뭐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한 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각종 사회 정책 그리고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그 관련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해봤더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더라. 더 심화되고 네. 있더라. 이게 지금 확인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조사를 매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그 자산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이 결과를 산출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하위 계층 간의 그 가계소득 불평등이 이제 더 커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2%였는데 네. 그 상위 20%는 소득 증가율이 무려 5.4%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네. 특히 고소득층은 그 소득이 규모가 크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하면 이 명목으로는 훨씬 더 이제 차이가 그러네요. 났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었을까 봤더니 근로소득에서 크게 늘지를 않았고요. 또 이제 정부의 지원금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5%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상위 20%는 보니까 이 근로소득도 7.5% 크게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정부 지원금도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러냐 제가 알아보니까 예. 이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에는 그 재난지원금이 주로 그 저소득층 대상으로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작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하기 위해서 이 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많이 갔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좀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뭐 자산이라든가 소득이 많은 계층에 오히려 이제 정부의 이전 소득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게 통계로 내보니까 오히려 이제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니계수를 한번 따져봤는데 예. 이 지니계수도 0.333이 나왔는데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불평등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만큼 악화됐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소득 불평등을 저희가 볼 때 소득 5분위 비율이라는 것도 자주 봅니다. 예.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2020년에는 5.85배 차이였는데 지난해는 5.96배로 악화가 됐습니다. 이 정부가 최근에 그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이 격차가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흐름이 이제 반전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산 격차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자산 격차는 이 통계에서 이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 자산 상위 20% 가구와 그리고 하위 20% 가구 간의 자산 격차 역대 최대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상위 20%의 그 자산 보니까 평균 16억 5,457만 원인데요. 예. 하위 20%의 자산은 보니까 2,584만 원입니다. 이 상위 20%랑 그리고 하위 20% 간의 차이는 무려 64배가 차이 나는데 이 통계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 당시였던 2012년에 이제 62.4배로 가장 높았댔는데 예. 이걸 이제 뭐 바로 이제 갱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아마 다들 짐작하실 텐데 역시 그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이후부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보니까 자산 소득 상위 20%의 경우는 1년 전보다 이 자산 가격이 1억 한 3,7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네. 이 자산이 는 거에 보니까 부동산이 1억 2,8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 자산 격차를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위 20% 같은 경우는 보니까 98.6%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위 20%는 보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0.1%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자산 격차가 아주 크게 난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 정도면은 정부가 소득 자산 불평등 문제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앞에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어느 정부든 그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려는 그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그 자산 불평등 크게 뭐 축소가 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더 벌어져 버렸는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불평등을 많이 좀 줄이려고 노력했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 소득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결국 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와서 이제 보수 정부의 특징인데
보수 정부는 어떤 이전 소득을 바로 주기보다는 좀 일을 하도록 해서 지금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어떤 시기든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불평등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 불평등이 이제 확대가 되면 역시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어떤 그 사회적 리스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한국은행이 또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금리가 상승을 해서 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비율, 즉 그 DSR이 1%포인트 상승을 하면 가계 소비는 평균 0.37% 감소한다. 이런 통계를 내놨거든요. 네네.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이제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통계가 내용을 보니까 그 소득이 적거나 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계층 같은 경우는 소비 감소가 더 크게 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가구 소득이 하위 30%에 속하면서 부채가 많은 가구의 경우는 DSR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가 0.47%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평균이 0.37%니까 이거보다 0.1%포인트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역시 이 소득이 적은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면 이 부담을 이길 수가 없고요. 특히 그러면서 이런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필수적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채가 많으면서 집이 없는 분들, 네. 이 DSR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가 얼마나 적은지 봤더니 여기도 0.42% 줄어가지고 평균치보다 이제 많이 줄었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런 집이라는 자산이 없으면 이 고금리에다가 그리고 고부채가 생기게 되면 이 심리적 위축이 또 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또 급감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 사회적으로 소비 축소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국 소비가 축소되면 생산이 줄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또 생산이 줄면 경기 침체가 빨리 오게 되는 이런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정의론적으로 우리가 좀 뭐 소득이 좀 그 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게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상위 20%가 소득하고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인구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소비는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소득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20대 빚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거 가금복 조사를 보니까 이 가구당 평균 부채가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이군요. 그 작년 대비해서 4.1%가 늘었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무려 41%가 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통계청이 찾아보니까 네. 이 갭 투자를 하는 20대들이 생각보다 있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가상 통화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늘린 청년들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통계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이제 급증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작년에 그 통계청의 그 주택 소유 통계를 한번 보니까 그 가구주 나이가 30살 미만인 청년 가구 중에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 수 2020년에 18만 7천 가구였는데요. 네. 지난해는 21만 7천 가구, 3만 가구가 늘었는데 이 퍼센트로 보면 무려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미만인 20대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집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샀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 20대들의 빚 부담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요. 20대 그 가구의 그 재무 건전성을 한번 보니까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이 지난해에는 135%였는데 올해는 지금 198%까지 상승했습니다. 예. 즉 금융빚이 저축에 지금 2배나 돼 있는 그런 20대가 지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20대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빚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어떤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고 계속 이제 그 빚을 갚다가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또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뭐 빚 갚는다고 부를 일구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산을 일구지 못하면 결국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요. 네. 또 통계청이 한번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금 716만 가구인데요.
전체 가구의 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구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 1인 가구인데 예. 이 중에 1인 가구의 지금 절반이 미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결혼 자금 부족, 이게 지금 30.8%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가 14.4%인데 그러니까 지금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물어봤더니 네. 결혼은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47%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4%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1인 가구가 많고요. 또 실제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이제 소득이 없든가 그리고 모아놓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선뜻 결혼을 하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 정부가 청년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네, 이게 참 좀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에 관련돼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년에 이제 그 지출을 좀 줄이겠다, 긴축 계산하겠다 이러면서 예. 24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걸 한동안 이제 정부가 24조 원이 어떤 종목이냐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16조 원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겠다 밝혔는데 네.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청년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던 내일 채용 공제 예산 6,700억이 줄었고요. 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도 7,600억이 줄었고 또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도 4,500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것도 줄었는데 사실 고용유지 지원금도 상당 부분이 이제 청년들과 관련이 있다 본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삭감되는 예산만 2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청년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만 청년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지금 또 예산을 또 지금 칼질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만큼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금 지적이 있고요. 예. 현재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예산안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지금 진통 중에 통과는 안 됐는데 빠르면 아마 이제 내일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면 정확하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그 감회관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0.1도로 평년보다 2.5도가 높았고 낮 기온 9.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4.1도가 높았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중반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서울 지방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북부 내륙과 영서 중북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거나 1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과 호남 지방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밤늦게 전라도 서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은 오전에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등 영하 4도에서 6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광주, 대구 11도, 부산, 울산 14도, 제주는 15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도, 습도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다들 아실 겁니까? 전국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2명이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죄책감에 빠져있던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러는 한편 적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광부들이 탄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사고만 아니었다면 탄광이란 존재는 어린 시절 추억 속에서만 간직하고 있었을 테고 어쩌면 이 기사를 발견하지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190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고로 등록된 광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남 화순에 있는 화순광업소입니다. 그런데 화순광업소가 내년 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강원도 광업의 전성기를 이끈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도 2024년과 25년 차례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폐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체에너지 자원의 등장과 함께 석탄 난방과 발전 수요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이미 한 차례 급격한 쇠락을 경험했던 탄광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폐광 소식은 날벼락 같은 일일 겁니다. 폐광 이후 태백과 삼척 지역에서만 약 9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강원도의 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급할 예정인 특별 위로금만으로는 제2의 인생을 꿈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내국인 카지노와 면세점 설치, 광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국회 문턱은 높기만 하고 야속하게도 폐광 예정 시한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화 광산 매몰 사고 당시 애태우며 구조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건 그곳에 구조해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폐광 예정인 광산에도 오늘도 캄캄한 갱도에 들어갔을 광부들이 있고 지역에서 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보기에 내 무뎌진 손이 더 아프게 조여와 세상 어딘가 저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김윤아의 길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폐강 소식 다룬 오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문자를 주고 계세요. 이현성님께서요. 누군가에게 생활의 터전이었고 삶의 원동력이었던 탄광이 폐광된다니 안타깝고 씁쓸하네요.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양미애님, 어린 시절 동네 어른이 자전거 뒷자리에 도시락을 먹고 화순 탄광으로 출퇴근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 살던 마을도 많이 변했고 탄광도 없어진다고 하니 새삼 세월이 흘렀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지금 어린 시절 추억이나 이런 추억담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안타깝다고 하는 문자들 막 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 어린 시절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이른바 소위 탄광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친척 되시는 분들도 진폐증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다 옆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들 우리가 겪어왔던 것 같아요. 연탄을 난방 연료로 떼고 그랬던 시절들 다 아마 겪으셔가지고 그 기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거기에 따라서 사회가 계속 바뀌어가는 건 사실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은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완만하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네요. 계속. 네. 그래도 신규 확진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흘째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는 6만 5천여 명이거든요. 6만 5,253명인데 목요일을 기준으로 봤을 땐 9월 15일 이후에 12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도 20일째 4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유행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많이 줄었다가 또 월요일에 많이 늘어났다가 이제 이런 형태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느리게 증가세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방역 당국이 설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걱정은
겨울로 들어가면서 이가 백신이라고 하는 계량 백신의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겨울철에 추가 접종률을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23.5%,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34.7%로 이 연령층에 또 이 취약 그 층에는 정부가 60%, 50% 정도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감염이 돼도 사망 위험도가 2배 가까이 높게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감염 경험이 있어도 한번 감염이 되면 무슨 숙제를 하고 난 사람처럼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가 백신을 권장 시기에 맞춰서 꼭 맞아달라고 하는 정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가 백신을 활용한 3차와 4차 추가 접종은 17일부터 중단하게 되고요. 1, 2차의 기초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가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mRNA 방식의 백신이 이전에 조금 맞으셔서 힘드셨다면 네. 기존의 유전자 제조합 백신 접종도 가능하니까 올겨울을 좀 무사히 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늦어질수록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뭐 독감 백신도 그렇잖아요. 몸에 항체 형성되는 기간이 2주 정도 있기 걸리니까.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12월 초 중순으로 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 항체가 생기는 기간까지 하면 12월은 그냥 지나버리니까 네. 맞으실 거면 가급적 빨리 맞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중국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네. 뭐 전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뭐 네. 백지 시위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놀라긴 한 모양이네요. 네. 좀 방역을 완화하고 있네요. 불만이 높았던 제로 코로나 핵심 정책을 모두 다 폐기를 했습니다. 최소 3일에 한 번씩 전 주민 코로나19 검사를 했었는데. 이거 참.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구도 예.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검사를 없애기도 했고요. 또 노인 아동시설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음성증명서가 없어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감염자 수용소라고 불렸던 시설격리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확진자는 물론이고 밀접 접촉자만 돼도 시설에 가야 됐지만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자택치료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반정부 시위에 도화선이 됐던 게 대규모 주거단지 봉쇄였잖아요. 예.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봉쇄 때문에 인명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발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 봉쇄는 각 층과 가구 단위로 세세하게 설정해야 되고 또 닷새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이동자에 대한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역에 대한 비판이 반정부 시위로까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할 수 모르니까.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자꾸 이제 바깥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검사소에 막 길게 줄 선 줄들을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에 불안한 마음에 감기약하고 진통제를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달 주문도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에 노인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를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상하이 디즈랜드가 이제 테마파크가 봉쇄됐다는 말씀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네. 재개장을 했고 그다음에 항공권 검색이 7배나 증가하는 등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회가 이걸 좀 견뎌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가면서 지금의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은 그런데 네. 중국은 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중화항체가 형성돼 있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네. 의료 시스템은 뭐 우리나라나 선진국에 비할 바는 못 될 것 같고 또 백신도 지금 사실 중국 자체 개발한 백신을 접종시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뢰가 좀 떨어지는 네. 측면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또 이게 전 세계에 뭔가 영향을 주게 미치는 거 되죠. 아니냐. 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네요. 하여튼 중국 정부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게 우리한테 또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악성 앱을 설치를 하도록 유도해서
뭐 개인 정보를 빼내고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저희가 그동안에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예. 북한이 악성 앱을 개발하고 있다. 예. 이 어떻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게?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추적을 당국에서 한 결과 예. 이게 이제 이 악성 앱을 개발한 사람이 북한의 IT 조직원인 31살 송림으로 확인이 됐고 네. 이 조직원은 외화벌이 조직인 합장강 무역회사의 비류강 해외기술협조사 조직원인데 여기가 군수공업부 산하의 로켓공업부 소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면 예.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피싱 조직이 그것마저도 가로채서 자신들의 콜센터로 연결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악성 앱을 판매하는 사람이 정부 당국에서 확인해 보니까 IT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중국 피싱 조직들이 많이 쓰는 악성 앱의 상당수가 북한산으로 추정이 되고 그 판매 과정에 브로커들이 있어서 정황을 파악하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앱들이 한글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한국 사람들을 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국의 판단인데요. 수년 전부터 이 군수공업부에서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조직이었는데 북한 IT 근로자들의 중국 진출에 관여를 했고 지금 북한이 외환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암호화폐 해킹이나 이 피싱 범죄에 깊숙이 관여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앱만 만들어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이 피싱 조직에다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콜센터 한 곳당 매일 100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수사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대출 상품을 지금 고금리니까 낮은 네. 대출로 바꿔주겠다라고 접근을 한 다음에 은행 앱처럼 만들어진 악성 앱을 깔도록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대출 원금을 이제 바꿔치기 하면 하나를 갚고 하나를 받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대출 원금을 가로채는 이런 수법이었는데 피해자가 의심하니까 발신번호나 수신번호도 조작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앱을 팔면서 유지보수 비용까지 챙기고 있다고 하네요. 앱을 한 번 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뭐 우리한테 개인정보 탈취 사건이나 네. 뭐 해킹 사건 네, 벌어지면 이거 나중에 가면 북한 짓입니다. 뭐 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곤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모바일 앱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지금 건네고 있다고 하는 건데. 탈취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참. 근데 북한 IT 개발자들이 신분을 속이고 우리 기업에 위장 취업할 가능성도 나왔어요, 여기가. 예. 국정원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외교부하고 국정원을 포함해서 7개 부처에서 북한의 IT 인력 고용에 대한 합동주의보가 발표가 됐는데 북한의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를 해서 우리 기업들의 일감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프리랜서로 굉장히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적을 한국이나 외국이라고 속인 다음에 포토샵으로 신분증을 위조를 하고 신분증이 들통이 날 수도 있잖아요. 본인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네네. 그래서 화상 면접을 안 하고 채팅으로 면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지? 그러면 현재 통신 사정이 어려워서 화상 채팅은 어려우니까 채팅으로 면접을 보자 이렇게 둘러댄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대신에 앱이나 암호화폐 이런 거를 다루는 걸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장시간 빠른 업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범죄 집단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IT 사이트의 단기 개발 인력을 뽑는 자리를 이렇게 가보면 북한 개발자로 의심되는 정보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인구직 플랫폼에 굉장히 확실한 사진을 올려놓고요. 예. 굉장히 이력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해외 체류를 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 개발비를 따내고 그리고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들은 주로 핵이나 미사일 개발하는 군수공업부나 국방성 소속이기 때문에 이 수익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지금 해킹 조직에서 북한의 해킹 조직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에 여념이 없던 10월 말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인 APT-37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고서 양식을 모방을 해가지고 예. 대처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포했는데 거기다가 악성 코드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그쪽은 창이고 우리는 방패인 거잖아요. 이 막는다는 게 사실 비용이나 사람과 시간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아니, 현대전은 사이버전이라고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거의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사이버 공격을 하게 되면 무기도 뭐 다 반도체로 돼 있고 프로그램이 멈출 수 들어가 있으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난 혼란을 줄 수 네. 있어서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수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방식으로 통일이 다 된다고요? 나이가 한 살 어려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뭐 만 나이 잘 안 썼으니까 만 나이로 앞으로 통일하면 한 살 뭐 많게는 2살까지도 어려질 수 있죠. 예. 그렇죠. 유독 우리나라는 주로 쓰는 여러 가지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생일을 기점으로 하는 만 나이가 네. 있고 또 태어나자마자 한 살 되는 세는 나이가 있고요. 또 그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또 연나이가 있고 그래서 예. 세 가지 나이가 있으니까 사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굉장히 헷갈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살 나보고 하는 세는 나이, 입대하거나 술, 담배 구매 제한 연령의 연도부터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나이 그리고 만 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6개월 후가 되면 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2살까지도 그렇죠. 어려질 수 있는 예. 건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0살입니다. 그리고 한 살이 될 때까지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만 6개월 후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좀 혼란이 있을 것도 같은 걱정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학교 들어갈 때 네. 그건 연나이로 들어가잖아요. 네. 만약에 만 나이로 들어가면은 이거 뭐지? 그 만 7세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일이 만 나이로 7세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갈 때도 개월수를 따져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거에서 헷갈릴 것 같아요.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네요. 근데 실제로는 체감하는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문화적인 부분은 법을 바꾼다고 해서 사실 인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이제 나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 저번에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56세라고 이제 임금 피크제에 관련된 것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원심에서는 만 56세라고 했고 대법원에서는 만 55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 나이 기준으로 해서 6세 미만 대중교통 무료 혜택이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해서 오해를 해서 승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일종의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진다. 촉법소년 연령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미 이게 다 만 나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이나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일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만 적응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만 나이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육군 32 보병사단에서 아주 특별한 은퇴식이 열렸다고요? 네.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강아지가 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제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을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이런 강아지를 보면 진짜 대견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은누리 양을 2019년 8월 2일에 실종된 지 열흘이 넘었던 중학생 조은누리 양을 발견한 정찰견 달관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5,700명이 투입이 돼서 수색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었는데 육군 32 보병사단 기동대대 소속의 정찰견 달관이가 투입돼서 기적적으로 조양을 발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채취를 막고 금세 찾아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제32 보병사단 기동대대에서 10년 동안 정찰견 업무를 맡아왔던 달관이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32사단 사병과 조은누리 양 가족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 달관이가
보통 군견 은퇴식은 군견 훈련소에서 통합해서 열리는데 이번 은퇴식은 달관이가 그동안 헌신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사단 장병들이 다 모여서 자리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달관이 그림을 그려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함께 이 생활했던 박상진 육군 제32 보병사단 기동대대 주임원사가 함께 하셨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같이 생활했었는데 너무 존경하고 은퇴한다는 사실을 축하해주고 싶다. 그리고 달관이랑 넉 달 전에 만나서 마지막 군견병으로 같이 활동했던 김민수 일병도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은퇴식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수색 능력에 문제가 없는데 10살쯤 된대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달관이 견생 임학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관리견으로 분류가 돼서 뭐 입양이 된다거나 아니면 군견 훈련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환경이 바뀌게 되면 달관이가 생활하는데 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32사단 기동대대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름처럼 남은 수명 달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위해서 물 많이 마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하루에 8잔 마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2리터. 네, 근데 사실과 달라요? 네, 그게 하루에 8잔 마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생후 8일부터 96세 사이에 5,6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뭐 그 커피나 차 같은 거 외에 다른 음료를 마시면서 섭취하는 수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 2리터를 마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육량이 많으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네. 억지로 뭐 8리터 마시라고 뭐 이렇게 화장실만 많이 가게 되는 그건 거예요. 아니다. 예.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공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왜 이래요? 오늘 안 그러셨잖아요. 오늘 특별한 멘트는 없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 방송하는 가장 그 주요 목적이 좋은 공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전공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가끔씩 변칙도 한번 좀 사용하실 줄 아시는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멘트를 갖고 나오실 것 같기도 하고. 예, 고민의 시간이 짧았던 건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뭐랄까요, 뮤지컬의 클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작품을 갖고 왔는데 네. 이 공연이 이제 약간 뮤지컬의 클래식, 그러니까 인사도 클래식으로 딱 전공법으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또 준비한 거죠. 장치를 다 심으셨네요. 보니까. 네, 이거 인사말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거저 먹겠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네. 너무 정말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공연이 만들어진 시기로 따지면 현재 공연하고 있는 공연들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해요. 그 작품이 65년 정도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1957년에 만들어졌고요. 예. 이거 제가 처음에 이 공연을 봤을 때는 공연계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줄여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좀 작품 이름이 길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걸 앞글자를 따서 웨사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세요. 웨사스. 네. 근데 저희 때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그때 텔레토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사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거 예전 사람이다, 요즘 사람이다, 이거 구별할 때 외사돌이냐 외사스냐. 예. 저도 이제 외사스로 좀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영화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져가지고 네, 얼마 그래서 전이었죠. 얼마 전 개봉돼서 네. 더군다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네. 감독을 맡았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첫 번째 뮤지컬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화 너무 이제 예전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보셨던 분들이 영화를 보고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영화 정보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1961년도에도 영화가 만들어졌었어요. 아, 그래서요? 네. 1957년에 공연이 되고 61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이 그때 이제 뮤지컬 영화로 3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분에 후보에 올랐어요. 뭐. 네. 그리고 그중에 10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영화로 최다상을 수상해서 당시에 뭐 공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대단한 흥행을 거뒀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스필버그 감독. 예. 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분이니까. 네. 아니 근데 이번 영화는 얼마나 상 받는지 네. 궁금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수상 개수로 따질 건 아니지만 11개 부분에서 10개 부분이면 정말 엄청난 거니까요. 그럼요. 네. 다 상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영화도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큰 흥행을 거뒀었고 공연도 1957년이니까는 브로드웨이의 그 전성기가 80년대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5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도 영화가 뭐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가면은 몇 년씩 공연하고 이랬던 시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을 하자마자 작품의 어떤 평이 너무 좋아서 1년 넘게 공연해서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730몇 회인가 공연을 연속 공연을 했고요. 와. 그 다음에 연말 12월에 다시 공연이 돼서 1000회를 넘게 공연을 하는 대단한 기록가 있군요. 그 시기가 아마 이제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전성시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연이 현재까지도 계속 리메이크 되면서 리바이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무대까지 오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연을 이 쇼노트라는 제작사가 이번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쇼노트라는 제작사가 여러분은 많이 아실 만한 작품이 이제 뮤지컬 헤드윅. 헤드윅. 뭐 젠틀맨스 가이드 이런 작품을 제작했던 곳이거든요. 이 제작사가 이제 여러 가지 공연 콘텐츠를 가지고 오면서 이번에 올해 11월부터 충무아트센터 중구에 있는 거기서 공연을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어떤 매력이 이렇게 관객들을 모으고 있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좋은 작품 어딘가에서 분명히 들어봤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거기에 좋은 배우들이 이제 인기 있는 인지도 있는 실력 있는 배우분들이 섭외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클래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굉장한 거장들이 이 작품에 다양한 부분에 다 참여를 하셨거든요. 거장요? 네, 거장이요. 어떤 사람들을 거장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네, 일단 이 작품이 그 내용 자체가 그 기본 모티브가 되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 알만한 얘기, 익숙한 스토리다. 그 플롯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되고 이 작품을 뮤지컬로 옮긴 작가가 당시에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라고 하는 아서 로렌츠라는 분이 맡았었는데요. 이분이 당시에 극작가로 57년에 참여를 하시고 91세의 나이에 2009년에 이 작품을 리바이벌 공연에 또 연출까지 맡으세요. 와.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약간 장인 같은 거죠. 그러네요. 작가도 그렇고요. 뮤지컬은 또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악을 당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 겸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먼저 있었던 상임 그 지휘자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맡았는데 어마어마한 실력으로 당대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음악을 맡아서 대단한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가사 작업을 현재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이러면은 이분 얘기하거든요. 스티븐 손다임이라고 이분이 이제 현재 공연하고 있는 스위니 토드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작사가로 또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작곡가도 그렇죠. 작사가도 그렇죠. 대단한 분들이 이 작품에 참여를 하시고 이 뮤지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안무거든요. 춤. 정말 춤이 이렇게까지 춰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춤을 많이 추는데
이 춤 역시 안무가가 뉴욕 시립 발레단 예술 감독을 맡았던 현대무용의 거장이라고 하는데 제롬 로빈스라는 분이 안무를 맡습니다. 근데 이제 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라틴 음악, 스윙 재즈, 블루스, 팝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틀이 클래식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너드 번스타인 음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 겸 작곡가니까 예. 클래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음악들을 다양하게 묻어놨고 안무 또한 여기에 맞춰서 안무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안무가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걸 그 발현하면서 공연이 장기 공연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래서 아마 이 작품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아주 거장들의 숨결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리바이벌 되지 않나 싶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공연하면서 음악을 그럼 그분들이 지금 다 계신 건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또 누가 맡을 것이냐. 예. 뭐 요즘에 뭐 뮤지컬 음악 감독 하면은 김문정 음악 감독. 예. 이분이 이제 이번 공연에 음악 감독을 맡으시고 예. 20인조 오케스트라가 현장 라이브로 연주를 하니까 그 클래식함과 팝 이런 것들이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안무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게 뮤지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 돼서 아마 공연이 할 때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영화를 또 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영화의 느낌만으로도. 스필버그 감독도 이 공연 보고 난 다음에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젊은 시절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 기간을 거쳐서 지금 거장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뮤지컬 영화를 만든 거죠. 저희 시사야 작가님한테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다시 영화를 보면 영화 스필버그 감독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방식도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영화계랑 공연계를 이제 하나로 뭉쳐서 융합을 시켜서 잘 될 수 있게. 자, 그러면 이 뮤지컬 음악 한국 저희가 들을 수 있겠죠? 그럼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워낙 이제 뮤지컬의 클래식이라고 하니까 두 곡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그 중에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하면 이 곡을 대표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떤 곡이냐면 투나잇이라는 넘버인데요. 이거 들어보시면 딱 바로 이렇게 좀 오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하는데 현재 공연 중인 배우분들의 목소리로 담아왔거든요. 김준수 배우와 이지수 배우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영원히 나의 눈 나의 말 나의 모든 순간에 너를 담을게 너만 더 이상 무엇도 필요 없어 어딜 봐도 너뿐이야 마리아 토니 오직 너의 모든 생각들 모든 발걸음 함께 오직 너와 나 널 만난 오늘 밤 놀라운 세상이 태어나 이 밤 너로 가득한 밤 네 얼굴 네 눈빛 너의 밤 하루 종일 난 설레였어 기적이 올 거라고 난 믿고 있었어 이런 내 맘 어떻게 말할까 사랑해
이렇게 춤추며 빛나네 까만 하늘 날 보는 눈 속에 불꽃이 별빛이 타올라 매일 아무런 의미 없이 똑같은 하루하루 스쳐가던 날들 이제 너와 텅 빈 이 세상을 채우네 안녕 이 밤 내 꿈속에서 널 찾을게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OST 투나잇 김준수, 이지수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요 목소리 그 남성 배우가 예 익숙한데요? 예, 모르셨구나. 그 시아준수, 네, 그렇죠. 본명제 김준수로 뮤지컬 배우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예, 김준수 배우의 특유의 목소리와 아마 알아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왠지 아직 많이 알아보시죠. 익숙한데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예, 이지수 배우는 또 레미제라블로 이 공연계에 데뷔해서 아주 깨끗한 음성이, 예. 굉장히 큰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뭐 너무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이라. 예. 예. 근데 이거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이 원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원한, 예. 모티브를 거기서 갖고 온 공연이죠. 예.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정말 스토리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긴 해야겠죠? 라임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1950년대 미국이 배경인데 이 당시가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던 이제 그런 시국이었나 봐요. 네. 이제 그 이민자들끼리의 갈등이 심했던 시기라고 하는데 그 극 중에 폴란드계 청년 갱단인 제트가 있고요. 네.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청년 갱단인 샤크가 있습니다. 이 이 그룹이 서로 관할 지역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많이 다투게 돼요. 예. 근데 제트 쪽의 리더인 리프라는 사람이 샤크의 리더 베르나르도에게 댄스 파티장에서 결투를 신청하기로 하는데 예. 이제 제트파의 한때 리더였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을 잡고 살고 있는 토니라는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네. 토니가 그래서 알았다. 뭐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같이 가요. 근데 거기 갔는데 상대편 쪽에 있는 여성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 여성의 이름이 마리아. 네. 마리아와 토니의 사랑이 거기서 이제 딱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면서 이 토니는 결국 이 두 파 간의 어떤 싸움을 말리고자 그 자리에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거기서 큰 사고가 나게 되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과 거의 같은 플롯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랑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국면에 맞이하게 되고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항상 이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비싼 돈을 내고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쉽게 이루어지면 보는 사람들이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비극이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보면서도 그래야지 약간 주인공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달이 되고 감정적인 호소가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뭔가 새로운 형태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까 무슨 제트파, 샤크파 막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간 조폭 영화 같은 느낌. 네, 그런 게 많죠. 근데 예전에 그 뮤지컬 그리스나 이런 걸 봐도 젊은 친구들이 그룹을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 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민자들의 얘기들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뭐 인종차별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쉽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잘 녹여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평단에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싸움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깔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저는 시간상 아주 간단하게만 줄거리만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도 주인공들은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반항하는 시기, 거기에 또 사랑 이런 게 이제 얹어지는 건데 네. 젊은이들 다룬 공연들이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그렇지만은 이제 비슷한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공연들인데 이제 그리스나 토요일 밤의 열기 이런 공연들이 젊은이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요즘 주로 대형극장에서 하는 공연들은 아리아, 노래 위주의 어떤 이런 공연들이거든요. 한국으로 대표되는 뭐 지킬의 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방금 들으셨던 투나잇 같은 넘버도 있지만 이 배우들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 감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춤이 안무가 굉장히 뛰어난 토요일 밤의 열기에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춤도 있고 그리스의 서머 나잇 같은 것도 있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굉장히 그런 춤이 많은데요. 이 군무들이 보여지면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좀 새롭게 춤을 모션도 굉장히 큰 춤을 뭐 예를 들면 몇십 명이 한꺼번에 추는 거 보면은 막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공연 시간이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춤이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드라마를 춤으로 보여주거든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제가 보니까 38명 정도가 한 번 공연할 때 나오거든요. 네. 이 중에 몇몇 이제 나이 드신 배역이나 다른 배역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춤을 그 시간 내내 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는데요. 게다가 이제 춤이라고 그러면 무슨 뭐 신나는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재즈 이런 느낌으로 춤을 추고 어떤 드라마를 표현하는 것들도 다 춤을 춰서 그러니까 춤을 추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요즘 대극장 뮤지컬에서 많이 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공연이다.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새로워요. 새롭고 약간 이제 저게 왜 이렇게 너무 멋진 춤을 추니까 조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괴리감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배우들이 땀 흘리고 있는 거를 좀 가까이서 보시면 작품에 대해서 이해도도 생기고 약간 감정선도 좀 색다르게 다가와서 이래서 뮤지컬의 클래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하긴 요즘에도 뭐 지금 이런 그 뮤지컬 공연에 대한 춤이 아니라 지금 TV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춤을 추시는 사람들한테 안무가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막 닮아가고 싶어하고 춤추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 뮤지컬 공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막 그 뭐라고 하죠? 막 나도 춤추고 싶고 막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은 그게 앙상블들이 다 같이 한 씬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뮤지컬의 어떤 원탑 배우로 이끌어가는 공연들도 있지만 이런 공연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곡 갖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특별히 준비하신 넘버 한 곡 더 어떤 겁니까? 다음부터 소개할 내용이 많은 공연은 그냥 2주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특별히 제가 한 곡 더 갖고 온 넘버는 공연 초반에 공연 전반부에 나오는 곡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김준수 배우와 같은 역할로 맡고 있는 박강현 배우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 Something's Coming이라는 곡이거든요. 공연 전반부에 나오는데 이 노래만 들으면 지금 뭔가 긴장감과 뭐 어떤 사건 같은 게 벌어질 것 같은 느낌? 무언가가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제목 그대로 이런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보러 가신다고 하면 요 음악 한번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감성 그대로 청취자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빨리 저희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박강은 배우의 Something's Coming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뭘까 익숙한 틈 사이로 뭔가 날 찾나봐 어서 나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까 혜성처럼 반짝이며
창가에 문 밖에 나무 아래 그토록 바래왔던 무언가가 기적처럼 눈을 뜰까 꿈일까 아니야 잔잔했던 파도가 벅차올라 다가온 내 먼지는 몰라도 난 이미 놀라운 걸 새로워 짜릿해 어서 문을 열어봐 환영할게 보일 듯 말 듯 달빛을 잡아서 거두면 나타날까 휘바람 불며 골목길에 강가에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입니다. 재난이 내 몸을 덮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두렵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하는 일은 중요합니다.